네, 주택법의 기출문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주택법의 요 테마 3번이 주택의 건설 파트인데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눠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부터인데요. 주택의 사용 검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우리 이제 앞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5년 안에 공사 착수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 1번 지문을 보시면 이게 이제 하나의 주택단지 입주자를 분할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주택단지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이라도 이렇게 분할해서 모집한 입주자들이 입주가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동별로 사용검사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주택이 10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 첫 번째 동 101동 자체가 먼저 완공되고 거기 먼저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아서 전체 사용검사 받기 전이라도 해당 동만 사용검사를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앞에서 우리 이런 것도 배웠었죠. 조건 이행이 아직 안 돼가지고 조건 이행이 아직 안 돼서 이렇게 조건 이행이 안 된 동은 빼고 조건 이행이 된 동만 가지고도 이렇게 동별로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로 동별 사용검사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검사 합격하면 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15일 이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업 주체는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이번엔 동별 사용 검사도 가능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 검사를 전체적으로 다 받기 전이라도 먼저 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 이렇게 동별로 임시 사용 승인 같은 걸 받을 수도 있고 또 공동주택일 때는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이 가능하죠. 법정된 조건이 맞았을 때. 4번 보시면 사업 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공을 보증한 자 아니면 시공자 또는 입주 예정자 중에 한 명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건 이상하죠.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자, 사업 주체가 파산을 해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2차로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공을 보증한 자입니다.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잔여 공사를 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하는데 시공을 보증한 자까지도 파산했을 때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입주정계 대표회의가 마지막으로 3차로 들어와서 사용검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업주체가 먼저 사용검사를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사용검사가 파산 같은 거 했었죠. 사업주체가 파산해서 사용검사 받을 수 없을 때는 2차적으로 시공을 보증한 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공을 보증한 자가 2차로 나와서 잔여공사를 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만약에 시공을 보증한 자가 없거나 시공을 보증한 자도 파산했을 때는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잔여공사를 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죠. 자, 4번이 틀렸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어려운 문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그 원문을 생각해 보시면 답을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무단거주가 아닌 합법적인 입주 예정자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자, 그때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신청을 할 때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세부적 조항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정답은 여기 보시면 16번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2번이 아니라 이걸 좀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틀린 지문을 찾는 거니까 4번을 정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네요. 17번 문제.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하나의 건물은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가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자,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대가 다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형 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자, 용어 바뀐 건 아시죠? 자, 저기 1월 21일부터 이게 소형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공동 건축 금지입니다. 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형 주택이 모두 다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대가 아파트형 주택이랑 이렇게 혼합해서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을 10층까지 져서 자, 5층까지는 단지형 연립, 그 위에 층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대가 아파트형 주택으로 함께 혼합해서 건축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보시면 옳은 거니까 이게 1번이 바로 답이겠네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한 주택 수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자, 고용자가 우리 사월 아파트 같은 걸 지어줄 때 국민주택 규모로 75% 이하까지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국민주택 규모인 소형주택 사이즈를 75%가 아니라 요거는 100% 이하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원칙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수급을 위해서 자, 원칙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사업주체에게
75% 이하까지 의무적으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주택조합이나 고용자한테는 100% 이하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외 조항 때문에 100% 이하라고 바꿔야 됩니다. 고용자일 때는. 그래서 고용자나 주택조합일 때는 다른 사업주체랑 다르게 100% 이하까지 국민주택 규모를 건설하게 할 수 있습니다. 3번 질문.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이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시공할 수 있다고 좀 해석해야 되고, 이게 원문이 뭐냐면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본금이 이게 5억 정도 이상 되고 기타 조건 같은 게 있는데, 좀 이따 좀 봐드리고 이렇게 됩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로 간주되는 등록사업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자본금 5억 정도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간주를 받은 등록사업자는 이게 사업계획 승인 받은 주택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간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로 간주가 되는 등록사업자면 이 주택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건 좀 세부적인 건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기존에 안 나오던 지문들을 출제위원들이 내셔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장수명 주택의 인증 기준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아니라 주택법상 그 국토교통부 령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 규칙인 국토교통부 령으로 인증 기준 같은 것들을 정한다. 이런 것들도 아주 세부적인 지엽적인 지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을 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 시공, 요즘 우리 바닥 충격음 때문에 위아래층에 막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등급 같은 거를 인정을 해가지고 인정제도를 시행해서 인정을 받은 제품이 실제 시공할 때 다르게 판매 시공을 했을 때는 자꾸 인정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답니다. 이것도 하회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문이 되어 있는데 취소하회한다라고 바꿨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지금 보시면 1번 지문을 답으로 그래도 상당히 많이 고르셨는데, 이거는 기본 지문입니다. 하나의 건물에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단지형 연립과 아파트형, 단지형 다세대와 아파트형 주택은 혼합해서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1번이 맞고, 2번 지문도 이것도 기본 지문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주택수급 적정을 위해서 필요하면 사업주체한테 국민주택 규모를 75% 이하까지 의무적으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데, 고용자나 주택조합에게는 100% 이하까지 건설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주택법상 이게 건설업자가 이게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로 이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로 간주가 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가 있다고 해야 됩니다. 장수명 주택의 인증 기준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바닥 충격 성능 등급 같은 걸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제품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했을 때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이 요거 1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보충적으로 더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류가 3종류가 있는데 공동 건축금지가 2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시험 문제를 낸 거죠. 하나의 건물에서는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대가 이렇게 아파트형 주택과 이렇게 혼합해서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거는 이걸 예전에 배우신 거죠. 하나의 건물을 10층짜리 줘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는데, 다만 이 10층짜리 건물을 둬서 아파트형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아파트형 주택으로 9층까지 쭉 올리고 10층을 85제곱미터 초과하게 한 세대만 짓는 것은 건물주가 살기 위한 주택으로 인정을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예외가 되고요.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이라면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인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를 함께 이렇게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이 아파트형 주택이 그 밖의 주택을 하나만 짓는 거고, 아파트형 주택으로 쭉 이렇게 건물 한 5층까지 올리고 나머지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일반 주택으로 나머지 층을 혼합해서 건축할 수 있는 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요거 기억리에는 예외입니다. 첫 번째 요 지문에 예외가 있는데 요 뒤에 있는 공동건축금지는 예외가 없습니다. 요거 아까 요거를 시험 지문으로 낸 겁니다.
자,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 비율, 국토부 장관은 75% 이하 범위로 사업주체한테 국민주택 규모를 건설하게 할 수 있는데 주택조합이나 고용자한테는 100% 이하. 예전에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몇 번 찍어드렸는데 이거 찍어드려도 수강생들 잘 기억 잘 못하시고 뭐 이런 측면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학원에서 이런 것들은 다룰 수 있는 문제인데 이쪽 가로 아래에 있는 것들을 시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사업자의 직접 시공. 자, 등록사업자가 주택사업을 하는데 자본금 5억 이상, 그 다음에 기술자 3명 이상, 최근 5년간 100호 이상 건설 실적 같은 걸 이걸 모두 갖추면 자, 이 사람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로 보고 간주가 되면 주택건설공사 사업을 직접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시공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아까 문제를 낸 건데 자,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간단하게 생략을 하고 주택법에 따라서 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로 이렇게 간주가 되면 자, 주택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가 아니라 근데 이걸 간주를 받으려면 이 앞에 있는 조건을 모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략을 하고 이걸 뚝 떼가지고 문제를 냈으니까 상당히 좀 어렵죠. 지문 자체가. 자, 이제 심화 1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업 주체가 자,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설명이라 틀린 것은 자, 토지를 취득을 할 때 우리나라는 땅을 주택 사업을 할 때 자, 땅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지적으로 좀 다르겠지만 자, 땅을 취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특혜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 보시면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을 할 때 또는 임대할 때 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업자들한테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법에 보면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토지공사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니까 이게 국공유지를 매각할 수 있다. 누구한테?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거나 아니면 주택조합에게 주택조합이 토지를 사기를 원하면 또는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을 짓는 업자들한테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누구에게? 국민주택 규모로 50% 이상을 건설하는 사업주체한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채비지 매각 요구. 자, 이번에는 자, 국민주택 규모를 50% 짓는 게 아니라 아예 국민주택을 짓는 사업주체입니다. 자,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짓기 위해서 용지가 필요한데, 자, 필요하면, 자, 우리 예전에 배웠던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채비지라는 토지를 외부로 팔죠. 자, 공사 비용 충당을 위해서. 그러면, 자, 주택법상 국민주택 용지로 쓰기 위해서 토지가 필요하면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상 시행자한테 가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채비지를 팔 거면 나한테 먼저 팔아라 이렇게 매각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비지 총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국민주택 사업주체한테 국민주택 용지로 쓰기 위한 사업주체한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가 있죠. 자, 맞습니다. 자, 1번, 2번 다 이거 보신 겁니다. 우리 예전에 기본 이론할 때. 자, 문제는 채비지 양도가격인데 이 채비지 양도가격은 조성 원가가 아니라 감정가입니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자, 조성 원가로 공급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볼 겁니다. 자, 3번에 틀렸네요. 자, 지방공사인 사업주체. 우리 법에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공익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 토지 등을 주택법에서 강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앞에 주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입니다. 이렇게 4명의 공공주체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등록사업자나 주택조합은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만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지 보시면 국가의 사업 주체가 토지 매수 업무라든가 손실보상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런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는데 이것도 정답이 지금 3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겁니다. 채비지 양도가 여기 잘못됐는데 자, 일단 보시면 자, 국공유지 우선 매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다음 어느 하나로 매각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매수하거나 여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사업을 제대로 안 하면 다시 환매하거나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건설하는 사람들, 자, 주택조합이 주택사업을 하는데 땅이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할 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자, 채비지 매각 요구. 자, 이번에는 국민주택 규모로 50%가 아니라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짓기 위한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사업시행자한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한테 채비지 매각 요구할 수 있고 채비지 전체 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매각할 수 있다. 채비지 매각 방법은 경쟁 입찰로 매각을 하되 사업주체가 하나일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채비지 양도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가가 아니라. 다만 국민주택의 종류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세대별 전용면적의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형태인 국민주택을 짓거나 국민주택 자체를 분양으로 짓는데 60제곱미터 이하 이런 식으로 이 조건을 맞는 주택으로 국민주택을 지을 때는 원가 기준으로 이 토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채비지 양도 가격은 감정가가 원칙인데 이게 85제곱미터 이하로 임대주택 같은 걸 짓는다. 세대별로 전용면적 이러면 임대주택 형태로 또는 60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같은 거를 지을 때는 채비지 양도 가격이 감정가보다 더 싼 조성 원가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걸 문제를 낸 거니까 아까 보시면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사업주체만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 이렇게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수용 절차에 관해서는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죠. 그리고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을 받아야지만 수용을 개시할 수 있는데 사업인정을 따로 받지 말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인정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거니까 이 간주 조항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희망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건설 용지 확보 및 매도 충고니까 우리 앞에 거랑 좀 파트가 비슷하네요. 자, 먼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비율이 50% 이상이 돼야지 국공유지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40%까지만 해서 이렇게 한다면 국공유지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람들한테 토지를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자, 좀 전에 설명한 걸 잘 들어보시면 되겠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비율이 50% 이상의 되는 그런 주택 건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공유지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매수를 원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50%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국공유지 같은 경우가 아까 좀 전에 이렇게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으로 건설하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도 있고 주택조합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국공유지 같은 것들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맞는 지분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아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을 건설하는 사업주체, 주택조합이 주택조합원들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국공유지에 어떤 매수라든가 임차를 원하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임대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2번은 정답으로 봐야 되겠네요. 2번이 옳은 거니까. 3번.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매수하거나 임차한 사람이 임차한 날로부터 또는 매수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2년 안에 해당 주택 건설 사업이나 대지 사업을 위한 그런 것들을 시행하지 않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매하거나 지금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년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쓰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한테 채비지 매각 요구했을 때 양도가격은 감정가격의 원칙이고 아까 좀 전에 우리 봤듯이 세대당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거나 아니면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같은 거를 지을 때 조성 원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양도가격이 감정가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결의가 이 조합 설립을 위한 결의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결의이기 때문에 이 결의가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으면 일정한 시가 되어서 매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 토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 건물 부분하고 토지에 대해서 매도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 지금 틀렸죠. 자, 옳은 거는 지금 2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심화 3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사업 주체는 갑이고 사업계획 수행권자는 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갑은 을로부터 주택 건설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틀린 걸 쳤습니다. 자, 일단 을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니까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들을 고시를 해야 되겠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 내주고 어떤 내용으로 내줬는지를 이렇게 외부로 발표하는 고시를 해야 됩니다. 자, 맞고요. 자, 2번 보시면 갑은 여기서 분할했단 말이 이게 이제 아마 공구를 말하는 겁니다. 1공구, 2공구 나눠서 이렇게 공사를 시행하는 형태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갑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에 공구에서 자,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자, 최초 공사가 109겠죠. 자, 갑은 사업주체인 갑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109, 그 이외의 공수는 209, 309겠죠. 자, 그렇게 최초 공구 외에 나머지 공구에 대해서 자,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소송의 진행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됐다. 자, 우리가 지금 갑이 사업주체로서 사업계획서인을 받으면 뭐 109, 209 이렇게 나눠서 할 때 기본적으로 109는 5년 안에 공사를 착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소송 같은 게 진행돼 가지고 5년 안에 공사 착수가 안 되고 지연되는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보시면 1년 범위안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범위안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1년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3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분양 보증을 받지 않은 갑이 파산해서, 자, 갑이 파산했습니다. 합주가. 그러면, 자, 지금 요 갑이 파산해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을은 사업계획서인권자는 사업계획서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이따 이제 볼 거고요. 자, 5번 질문이 뭐냐면, 갑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에, 그러니까 109 이외에 209라고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갑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109고, 그 109 외에 209에 대해서는 자,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공사 착수를 안 했다고 해서 109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왜냐하면 109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버리면 109, 209 다 없어져 버리면 이미 착공된 109에 대해서는 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고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5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계획 승인을 109, 209 이렇게 나눠서 공사하겠다고 만약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는 자, 최초 공구는 이렇게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209겠죠. 자, 209라든가 309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초 공고 착공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공사를 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제외한다. 자, 이거는 뭡니까? 2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했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그림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자, 공고로 구분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통보받고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이 안 됐으면 5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공구를 109, 209 나눠서 만약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109는 5년 안에 공사 착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 만약에 5년 안에 109에 대해서 공사 착수 안 하면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09를 착공신고하고 나서 109 착공신고하고 나서 자, 2년 안에 209 공사 착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109 착공신고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2년 안에 209에 대한 공사 착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2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했다고 해서 취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취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지문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자, 갑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그러니까 209에 대해서 2년 지났음에도 공사를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계획 승인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아까 요거 공사 착수가 소송이 진행되어가지고 공사 착수가 지연돼서 연장 신청을 했을 때는 자, 보시면 1년 범위안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분쟁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정도 범위안에서 공사 착수를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도 최초 공구 외의 공구니까 209에 대해서는 자, 최초 착공신고 109에 대한 착공신고로부터 2년 안에 자, 209에 대해서도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보충 설명으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최초 공구라는 게 먼저 있고 두 번째 공구가 있을 때는 최초 공구 외의 공구로서 자, 최초 공구 착공신고로부터 2년 안에 209에 대한 공사 착수가 났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경매 같은 거라든가 공매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사업주체가 부도나 파산 넣어서 공사가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 5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했을 때 경매나 공매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했을 때 사업주체가 부도나 파산 같은 걸 해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사 착수 기간을 5년 정도 해서 공사를 착수를 먼저 해야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 안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 이행 같은 것 때문에 5년 안에 공사를 못하는 경우는 이 조건 같은 거 완료되고 나서 1년 정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요. 자, 매장 문화재 발굴 허가 같은 거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들로 또 1년 정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소송 같은 게 진행돼 가지고 분쟁을 좀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 때문에 소송 때문에 공사 착수를 5년 안에 못했을 때는 이거 이제 소송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1년 정도 범위 안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받아가지고 공사 착수 있고, 자, 기반시설의 설치로 인한 지연,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 자, 이런 것들이 다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2공구는 무조건 최초 공고, 외의 공고인 2공구에 대해서는 최초 공고가 착공 신고가 되고 나서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 건 연장 1년 된다는 말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5년짜리 원칙적 기간에서 1년 정도 범위 안에서 연장이 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로 구분하지 않고 할 때는 저기 사업계 승인 받고 나서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되고, 아까 그 정당한 사유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1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1공구, 2공구 나눠서 했을 때는 1공구는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되고, 자, 만약에, 자, 지금 여기서 이제 5년짜리도 이렇게 1년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이 안 됐다면 5년 안에 1공구 공사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자, 1공구 착공 신고하고 나서 2년 안에 2공구에 대한 공사 착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2공구 공사 착수는 뭐 연장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 2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했다고 해서 이 앞에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지는 못한다는 사실, 이거 좀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자, 심화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이제 주택법에서 사용검사가 있고 나서 자, 갑이 주택단지 일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송. 자, 갑이 지금 토지를 뺏어가는 겁니다. 자, 주택단지에 아파트가 건설이 돼가지고 사용검사까지 받았는데, 그 사용검사를 받으면 그 입주한 그 주택의 소유자들이 공유로 대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갑이라는 외부인이 주택단지 땅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소유권을 회복을 해갑니다. 뺏어가면 다시 되찾아오는 방법이 사용검사 이후에 매도 청구하는 것이죠. 대신 보시면 주택의 소유자가 갑이 토지를 뺏어가면 그거를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찾아와야지만 이게 정상적인 대지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의 대지가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시가니까 일부 틀렸고요. 대표자를 선정을 해서 자, 소송을 합니다. 매도 청구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대표자를 선정해서 소송까지 가야 되는데, 자, 소송을 할 때는 자, 이 대표자 같은 것들을 뽑을 때 자,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서 대표자를 선정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맞습니다. 자, 대표자를 선정해가지고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을 해가지고 만약에 승소를 하면 자, 갑의 토지를 시가로 이제 사올 수 있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따라서. 자, 그 판결은 동의하지 아니한 주택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서 자, 대표자를 정해가지고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승소해가지고 토지를 찾아오게 되었다. 돈 주고. 자, 시가를 주고 찾아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4분의 여기 1이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판결의 효력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4번 보시면, 자,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5% 넘으면, 자, 이때는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 청구 요건이 5% 미만일 때만 매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5%가 넘어가면, 전원동의 같은 거, 이거 상관없이 그냥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자, 갑이라는 외부인이 소유권을 뺏어간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건 2년으로 봐야 됩니다. 자, 정답은 우리가 2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십시오. 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의 의미가 뭐냐? 주택의 소유자가 자, 아파트 같은 거에 입주한 사람들이 주택의 소유자들인데 자, 이렇게 입주를 했는데 자, 사용검사 이후에 자, 주택 단지의 대지 중에서 일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아까 이제 문제에서 갑이죠.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회사가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선 아파트를 졌을 텐데 그 소유권 이전된 거를 말소시키면서 자, 사용검사 이후에 소유권을 회복을 하면 자, 실수요자, 이게 실수요자가 되고 이 사람이 토지를 뺏어갔을 때 그 해당 토지 일부에 대해서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갑이라는 사람, 아까 실수요자가 주택단지 5% 미만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택단지의 이 주택의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를 하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검사 이후에.
자, 매도 청구는 아까 대표자를 선정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자, 대표자 선정할 때는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매도 청구 소송에 대해서 판결문이 나오면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4분의 3만큼만 미치는 게 아니고요. 자, 매도 청구할 때는 조건이 주택단지의 토지가 주택단지 전체 이렇게 5% 미만인 경우에만 매도 청구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실소유자한테 송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지문 때문에 아까 요 5번 지문에서 갑이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은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2년까지 이게 2년까지 여기 소유권을 회복한 사람부터 통지하고 매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갑한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그 통지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안에는 매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1년 경과한 후에도 매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이 부분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상식적인 선에서 이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는 거냐면 예전에도 한번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실수요자가 외국에 있었습니다. 자, 외국에 있었는데 여기 주택단지를 지으려고 건설회사가 이제 아파트 건설회사가 이 땅을 막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소유자가 이 땅을 원래 소유자한 사람인데 이 실소유자의 어떤 부인이라든가 뭐 친구라든가 어떤 뭐 동생 같은 그런 친척이 이 땅을 몰래 팔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소유자가 외국에서 들어온 다음에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거를 소유권 이전 등기 건설회사 넘어간 거에 대해서 이전 등기 말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소유권을 회복을 해가면 그럼 이 주택단지 안에 입주민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겁니다. 단지가 전체적으로 주택단지의 그 소유자 등이 공유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일부가 이런 형태로 하자가 생기면 이 하자를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매도 청구라는 걸 소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게 시가로 매도 청구해가지고 이 땅을 사온 다음에 이 주택 소유자 등이 또 시가를 지불했으니까 이 사업주체한테 이거를 나중에 이제 구상권을 또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매도 청구할 때 시가를 지급하고 또 사와야 되기 때문에 땅을 이중으로 가격을 지급한 꼴이 되니까 나중에 이 매도 청구하면서 지급한 시가를 나중에 사업주체한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지문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자, 그다음 5번 지문을 보시면 자, 이 지문도 상당히 생소한 지문이고 29회 때 한번 딱 나왔던 지문인데 자,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도 임대주택 같은 걸 건설하는 거, 이 좋은 일이죠. 자, 우리 법에서는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같은 거를 사업주체가 포함해가지고 주택사업을 하면 용적률을 30에서 50, 60% 범위 내에서 늘려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주택법에는 잘 보십시오. 주택법에서 5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설을 동일한 건물로 좀 이게 주상복합인데, 자, 주택수가 50세대, 자, 50세대 이상의 자, 주택과 주택 외의설을 동일한 건물로 건축할 때는 이게 주상복합이고 또는 임대주택 건설 이런 것들이 포함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냈을 때는 용적률을 늘려준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자, 이렇게 임대주택 같은 걸 건설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 우리 행정관청 입장에서 이게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임대주택을 진다고 했으니까 또는 도심지 안에서 주택이 부족한데 50세대 이상 주택과 자, 이게 주택 외의설이 이제 상가죠. 그래서 이게 원래 주상복합을 짓는 겁니다. 원래는 상가를 질 수 있었는데 주상복합으로 져서 주택을 좀 공급을 해주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국토계획법상 건폐율을 빼고 용적률만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만 완화시키는 겁니다. 자, 이때 용적률의 완화 비율이 2번에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자,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자, 이걸 이유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자, 완화된 용적률,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70%가 아니라 30에서 60% 사이에서 정하는 그 면적 자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용적률을 1번에서 완화시켜줘가지고 아파트를 한 100개를 더 짓는다 그러면 100개 중에서 자, 이거 비율이 정해집니다. 자, 완화된 용적률로 아파트를 100개를 더 짓는데 그 중에서 30에서 많으면 60% 사이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그 숫자를 정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의무적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자, 완화된, 자, 용적률이 완화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자한테 공급을 해야 되고, 이 경우 시장문수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3번 질문은 틀렸는데, 이거 시도지사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을 인수자한테 공급하는 경우, 자, 건물값은 이거는 자, 법으로 정하는 건축비, 건설 원가를 받고 자, 토지는 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공시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주택을 인수자한테 넘길 때 건물 부분만 돈을 자, 이게 건축비라는 형태로 받고
토지는 기부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4번도 틀렸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 문제. 자, 그 다음 우리가 여기 임대주택의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들한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 추천 방식으로 임대주택 선정자를 정하는 건데, 이 문도 우리가 5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설명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 용적률의 완화가 어떤 사람들한테 완화해 줄 거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자, 지금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주체니까 리모델링은 제외하고, 자, 주택법에 따라서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사업주체 중에서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내면 승인권자가 용적률만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보시면 호수가 여기 보시면 뭐 30호도 있고 예외 50호짜리도 있어서 이렇게 50호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서를 동일한 건물을 건축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경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임대주택 건설 공급이 포함되면, 특히 이런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건설하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용적률을 완화시켜준다. 완화시켜주고 나서 뒤에 보시면 임대주택 공급 비율, 그래서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서 아파트를 뭐 100개를 더 지었다 그러면 그 중에서 30% 이상 6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최대 60%까지, 그 다음에 뭐 최소로는 30%까지 해당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를 공급을 할 때 공급되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공개 추천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보시면 이 질문은 뭐냐면, 사업주체는 공급되는 주택 전부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해서 인수자한테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선정해가지고 통보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임대주택 같은 걸 짓는데 뭐 주로 1층이라든가 안 좋은 층에다 임대주택을 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좋은 층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사업주체가 공급되는 주택이 만약에 있으면, 아까 완화되는 거하고 원래 짓는 개수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에 대한 동호수를 추첨해주라는 겁니다. 다만 주택조합인 경우에는 주택조합원들이 먼저 좋은 층을 가져가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 임대주택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호수를, 층과 호수를 정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이 아까 위에서 이 5번 질문입니다. 인수자한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그래서 임대주택을 몇 층, 몇 호로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주택조합일 때는 조합원들이 먼저 좋은 걸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먼저 공급을 받고 남은 거에 대해서 공개 추첨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호수 같은 거라든가 층수를 선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번 질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임대주택 같은 걸 건설했을 때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고,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서 아파트를 더 지으면 그 중에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줘야 되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 동호수 같은 것들을 추첨할 때는 공개 추첨 방식으로 해라. 인수자. 임대주택은 국토부 장관, 시도, 한국토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인수자가 되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인수하지 않는다면 이런 시장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국토부 장관한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임대주택의 공급 가격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비라는 형태를 받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한 것으로, 기부 체납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값은 못 받고 이 건축비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게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수록 사업주체가 아까 임대주택을 짓는 비율이 용적률이 완화가 되어서 아파트를 뭐 100개를 더 지으면 그 중에 30%만 지으면 30개만 지으면 되는 거고, 최대 60%까지 하면 60개까지 임대주택을 지어서 건물값만 받고 토지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어쨌든 완화된 용적률을 통해서 이렇게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을 짓게 해주는 것, 건물값은 주는데 토지값은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화 6번 문제.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겁니다. 사업의 흐름을 보시면 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으면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 앞에 강의에서 관련 내용들을 보셨고, 2번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시작을 할 때 승인권자한테 착공신고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착공신고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해서 대지소유권을 상실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 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봐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권한을, 주택건설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는 대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앞에서 배운 거죠. 자, 원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소유권을 100% 확보하고, 자, 사업계획 승인을 원래 받아야 되는데, 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지역은, 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80% 이상만 확보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나중에 매도 청구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자, 5번. 주택조합이 총사업비의 10% 범위 안에서 감액하는 변경일 때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건 뭐가 문제냐면, 자, 5번 질문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변경할 때도 변경 승인이다. 자, 그런데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증감하는 변경일 때는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 승인을 안 받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질문이 지금 왜 맞는 거냐면 주택조합이 아니라 앞에 주체가 공공주체입니다. 공공주체. 공공주체만 자, 이렇게 10% 정도 안에서 감액, 총사업비를 감액할 때는 변경 승인을 안 받는 것이고 주택조합 같은 민간일 때는 10%만 변경하더라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 5번 질문 때문에 이게 심화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지금 답이 3번을 답으로 일단 하셔야 돼요. 틀린 거니까. 이거는 맞는 질문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다음으로는 하나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5년 안에 공사 착수를 안 했을 때, 자, 공구로 나눠서 했을 때는, 자, 최초 공구는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는 것이고,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최초 1공구 착공 신고하고 나서 2년 안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2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했다고 해서 이거는 자,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에서 이건 제외가 되니까 5년짜리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5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공매로 대지소유권이 상실됐을 때 부도나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하여한다가 아닙니다. 여기 앞에서 취소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경매 같은 사유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했을 때 사업주체가. 자,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을 변경할 때도 변경 승인이 원칙입니다. 파란색 원칙. 네, 경미한 변경을 할 때는 변경 승인을 안 받습니다. 자, 잘 보세요. 공공주체가 공공주체입니다. 공공주체가 총사업비를 20% 범위 안에서 증감할 때는 경미한 변경. 공공주체가 누군지는 아시겠죠?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입니다. 자, 공공주체가 대지면적의 20%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증감. 자, 공공주체가 설계나 건물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배치를 바꾸거나 자, 어떤 도로의 선형 변경, 공공주체가 자, 이런 조건을 맞추면서 건축물의 배치, 건물의 배치입니다. 배치, 건물의 어떤 방향 같은 걸 이제 바꾸는 거죠.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의 선형, 도로의 어떤 그 각도 같은 걸 바꾸고 이런 거 할 때는 경미한 변경으로 봅니다. 자, 일단 이거 말고 또 더 있는데 일단 이 세 가지만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문제에서 주택조합은 공공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총사업비의 10%만 감액, 원래 20% 이내의 증감이면 변경 승인을 안 받는 거지만 주택조합이기 때문에, 민간이기 때문에 10%만 감액하거나 증액하더라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 승인을 받지 않는 조건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택조합은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자, 여기 지금 5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했을 때, 대지소유권을 상실했을 때 부도나 파산 같은 거 나면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자, 사업계획 승인을 변경한 것도 변경 승인이지만 변경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가 공공주체가 주어가 붙었을 때만 20% 범위 안에서 자, 이렇게 이런 거 나왔을 때 변경 승인을 안 받는 케이스로 봐야 됩니다. 자, 심화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가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관련된 조문이다. 가로 안에 들어간 숫자는 자, 지금 매도 청구 사용검사 후 실소유자의 땅을 매도 청구하려고 하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5% 미만이어야 되고 자,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자,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실소유자한테 송달이 되고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2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5%하고 2년, 5%와 2년이니까 정답이 요거 2번 되겠죠. 자, 8번 문제. 자, 공사 착수 기간은 5년 안에 착수해야 되는데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주체한테 이제 신청을 받아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 1년 정도 범위 안에서 연장하는 사유가 있었죠.
자, 먼저 보시면 1번 지문처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어떤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건을 이행하다 보니까 5년 안에 공사 착수를 못했으면 이 조건 이행이 다 완료되고 나서 1년 정도 범위 안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맞습니다. 자, 2번 지문도 공공택지의 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있었는데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돼서 5년 안에 공사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럼 또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기반시설의 설치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1년 정도 범위 안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약간 용어가 바뀌었죠. 이게 문화재청이 이제 국가유산청으로 바꿨습니다. 이 법의 이름도 자 보시면 자, 매장문화재가 아니라 매장문화유산으로 바뀌었죠. 매장문화유산 자, 보호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 국가유산청장이 이게 이제 문화재청장입니다. 과거 자, 국가유산청장의 매장문화유산 발굴 허가를 받은 경우 자, 이렇게 문화재를 발굴 허가 받아서 문화재를 발굴하다 보면 5년 정도 안에 공사 착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화재 이제 발굴이 다 끝나고 나서 1년 정도 범위 안에서 5년이 지났더라도 1년 정도 범위 안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4번 질문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소유권의 분쟁이 생겼고 소송의 진행 자, 소송의 진행 같은 이유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됐을 때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라면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소송의 진행 같은 것들이 되어서 자,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5년 안에 공사 착수를 못합니다. 이건 정당한 사유가 되지만 소송 외의 방법으로 이 분쟁을 해결하고 있을 때는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안 되고 5년 안에 공사 착수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5번 지문도 천재지변이라 그 밖에 사업주체 책임 없이 불강력적인 사유가 생겨가지고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도 이것도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이 이거 4번을 정답으로 보시고 자, 지금 자, 좀 전에 우리 봤듯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된다. 자, 그런데 착수를 못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같은 게 1, 2, 3, 4, 5번 여기 아까 소송의 진행 같은 이유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을 때는 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끝나고 나서 1년 정도 범위 안에서 5년 같은 거 지났더라도 분쟁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1년 정도 범위 안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받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정당한 사유를 한번 보십시오. 조건 이행, 자, 매장 문화유산 발굴 허가, 그 다음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자, 기반시설의 설치의 지연, 그 밖에 천재지변이라든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면 5년 안에 공사 착수를 못합니다. 자, 그러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 해당 사유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나서 1년 정도 범위 기간을 더 잡아가지고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9번 문제. 주택법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 감리자 같은 것들도 거의 안 나오다가 30일 때 이렇게 아주 어려운 심한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우리 감리자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이제 감리자를 감독을 하는데 자, 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 거를 감독하는 사람이 감리자고 또 이 감리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또 별도로 감시를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감리자가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반사항을 알고도 묵인했을 때는 감리자에 대해서 1년 정도 범위 안에서 감리 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으니까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자, 설계 도서가 해당 지역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도 감리자 업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1번. 자,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이거를 지체 없이 시공자와 사업주체한테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 승인권자한테 바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자, 시공하는 사람한테 고쳐라 이렇게 통지하고 사업주체도 알립니다. 사업주체한테도 알려야 되고 그러고 나서 7일 안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권자한테 관청한테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시정하라고 통지합니다. 사업주체하고 시공하는 사람들한테 둘 다 통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라고 통지하고 위반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또 승인권자한테 보고돼야 됩니다. 자, 니은 디귿이 맞네요. 니은 디귿이 맞고 자, 기억은 틀렸습니다. 정답이 5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심한 문제 중에 10번 문제가 14번까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문제가. 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대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다가 이 대지 조성에 관한 공급계획서를 첨부해서 승인권자한테 내는 거 맞고요. 자, 2번은요. 자, 등록사업자, 이게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록사업자는
자,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는 그런 주택 사업을 하려면 자, 표본 설계 도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자,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죠. 이게 다시 한번 자, 이게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그러니까 세대별로 동일한 평수 아파트를 대규모로 이렇게 대량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자, 표본 설계 도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거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번 틀렸고요. 자, 지방공사가 사업주체, 지방공사는 공적 주체이기 때문에 자, 건축물의 설계나 용도가 건축물의 위치 같은 것들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맞으면 건축물의 배치 같은 것들은 변경 승인 같은 거 안 받고도 사업계획 승인 변경이 가능하죠. 이거 아까 보신 겁니다. 자, 정답에 지금 여기 디귿번은 틀렸고 기억하고 자, 니은번 틀렸고 기억 디귿만 맞는 거네요. 중간에 있는 니은번은 틀렸고 기억하고 자, 디귿번만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답을 3번으로 확인하시고요. 자, 표본 설계 도서 작성. 자,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나 등록사업자는 자,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고 싶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에게 자, 표본 설계 도서라는 그런 설계 도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아까 문제에서는 이걸 시도지사로 바꿨네요.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놓은 걸 변경할 때도 변경 승인이다. 그런데 경미한 변경 같은 거 할 때는 변경 승인을 안 받는 거. 공공주체가 총사업비를 20% 이내에서 증감. 공공주체가 대지 면적을 20% 범위에서 증감. 자, 공공주체가 건물의 설계와 건물의 위치를 바꾸지 않는다는 조건을 맞추면서 건물의 배치를 바꾸거나 자, 도로의 선형 같은 걸 변경할 때는 경미한 변경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더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일단 시험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까 문제에서 지방공사는 공공주체인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설계와 건물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으니까 자, 건물의 배치 같은 것들을 자, 조정 같은 거 변경하는 것은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도 가능한 사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이 디귿번 맞는 거로 보시고 3번을 정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11번.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주택법에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는 빌려 쓰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월별로 임차료를 내는 거죠, 기본이. 그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받는 주택, 소위 말하는 반값 아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서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40년이고 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75% 이상이 동의하면 처음에 40년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40년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80년까지 토지 임대차에 대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서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가 원칙이고 75% 이상 소유자가 동의하면 40년 이내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2번이 나왔네요, 바로. 자, 여기 보시면 토지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40년 이내고 이걸 갱신하려면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니까 3분의 2가 아닙니다. 75% 이상이 동의하면 자, 계약 갱신 같은 것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갱신 청구할 때 임대차 기간을 다시 또 40년 정도 이내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40년, 그 다음에 40년 하면 80년까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토지 임대료 분양, 자, 토지 임대료는 자,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월별로 토지 임대료 같은 걸 내야 되는데 이걸 보증금으로 전환 같은 거 할 때는 자, 이자율은 자,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 이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보증금 전환할 때 이자를 붙여야 되는데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 이상으로는 그 이자를 계산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임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한테 매입을 신청해야 됩니다. 자, 5번이 토지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맞는 거는 요거 지금 3번이 답이네요. 자, 월별 토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 이걸 이상으로 이자를 계산해서 이 보증금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답이 3번인데 이 문제도 좀 어렵죠.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보시면 토지는 빌려 쓰고 주택만 분양받는 제도 반값 아파트인데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서 토지는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건물 부분만 분양을 받아서 사업주체하고 이 토지 임대부에서 건물만 분양받은 사람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 자, 만약에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75% 이상이
자,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40년 법년에서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상권의 설정이 된 것으로 본다. 자, 토지 임대차 계약은 자, 보시면 지상권이 임대차 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임대차라는 채권 형태를 이렇게 물권으로 만들어주는 규정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승계할 때는 토지 임대 분양주택을 양수한 사람, 상속받은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임대료 산정, 월별 토지 임대료는 이 법정된 구분에 따라서 자, 임대료 같은 경우를 이렇게 요 기준에 따라서 계산하는데 자, 토지 임대부를 공공택지에다 건설했을 때는 자, 임대료 계산할 때 자, 조성 원가에다가 이렇게 3년 만기 정기예금의 그 이자율을 적용해가지고 이 임대료를 계산하는 거고 자,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일 때는 땅값에다가 감정평가 가액을 계산해가지고 자, 좀 전에 공공택지일 때는 조성 원가에다가 이자를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다가 토지 임대료를 줬을 때는 이 감정평가 가격에다가 이렇게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적용해가지고 토지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임대료 증액. 자, 한번 임대료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2년 지나기 전까지는 증액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2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하더라도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증액 청구 한도인 자,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끔 증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년 지나기 전까지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고 2년 지나서 증액을 청구하더라도 이 주임법 같은 것들을 잘 보고 증액 청구 한도액이 원래 차임의 20분의 1을 넘지 않게끔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토지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이자 같은 걸 계산해가지고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 임대 분양주택을 만약에 팔고 싶다면 토지주택공사한테 매입을 신청을 해야 되고 토지주택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걸 매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내용들을 한번 좀 빠르게 한번 보셨으니까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우리 이론 공부를 하실 때 관련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주택법은 문제가 한 3문제 정도는 좀 평이하게 나오고 한 4문제는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심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자, 12번 문제부터는 35회. 작년도에 이 35회에서 3문제를 냈습니다. 이쪽 파트에서. 자, 12번 보시면 자,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이것도 보세요. 변경 승인을 안 받는 케이스인데 기존에 나왔던 지문 말고 또 새로운 지문을 낸 겁니다. 자, 일단 보시면 자,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내용 중에서 자,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이 들어가면 이거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거 자,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이 변경되면 경미한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승인을 받을 때는 이런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계획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 이렇게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600세대 이상으로 단지를 이렇게 조성을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공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토지주택공사는 자, 대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자, 우리가 자,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대지소유권을 100%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 공공주체인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강제 수용권이 있으므로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원칙이 100% 소유권이 필요한 겁니다. 소유권을 확보할 때는 민간건설회사가 매매로 땅 주인들을 설득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이 토지주택공사는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대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자, 아파트 같은 걸 짓기 위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제 또 우리 뒤에 가서 이제 공급 파트에서 자, 모델하우스 오픈하기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같은 것들을 이제 먼저 하고 입주자 모델하우스를 진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라는 걸 하는데 자,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사업 계획의 변경 승인 같은 걸 받아가지고 변경 내용이 생기면 자, 입주 예정자들한테 그 내용을 14일 안에 또 문서로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해서 입주자가 모집이 됐어요. 모델하우스에서. 근데 그 이후에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변경사항이 생기면 승인을 받고 나서 14일 안에 문서로서 입주 예정자들한테 그 관련 내용을 통보해서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 일단 1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죠. 1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받은 게 뭡니까? 자, 사업계획 승인을 변경할 때는 변경 승인이다. 변경사항을 자, 변경 승인을 안 받는 사항도 있었죠. 이 공공주체가 요 1, 2, 3번까지만 봤는데 실제는 4번도 있고
5번, 6번, 7번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9번까지 있는데, 자,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을 자, 이행하다 보니까 이행하면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변경할 때는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같은 거 안 받고도 변경할 수 있는데 조건 같은 걸 이행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공공사례 설치 계획이 변경됐을 때는 경미한 상황에서 제외된다. 요걸 문제입니다. 요거. 자, 7번을 냈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 문제가. 아까 문제에서 자, 공공설의 설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문제에서 여기 지금 경미한 변경이 1번부터 아까 1, 2, 3번까지만 주로 보다가 이제 4번 이게 9번까지가 있어가지고 이거 7번 한번 볼래 겁니다. 요거. 다만 공공설의 설치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하고 이건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요걸 냈으니까 일단은 그냥 답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번은 이제 사전 방문. 자, 이 문제는 일단 내용을 좀 문제를 보고 먼저 보고 문제를 푸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전 방문 제도라는 게 아파트가 이제 신축 아파트가 완공돼서 사용 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 예정자들한테 이제 통지해가지고 사전에 먼저 방문해서 하자를 좀 체크하십시오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전 방문 제도. 사업주택이 건설회사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에 방문을 해서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의무조항으로 사전 방문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업주체가 사전 방문을 이게 언제 해야 되는 거냐 그런 문제인데 사업주체가 사전 방문 같은 걸 시행을 하려면 주택 공급 계약에 따라서 자, 입주 지정기간 시작일이니까 입주 시작하는 날, 입주가 시작되는 날 40일 전까지,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2일 정도 이상 기간을 주고 자,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면 입주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45일 전까지 해가지고선 이틀 이상 기간을 주고 사전 방문 제도를 시행하는 겁니다. 사전 방문은 적어도 2일 이상은 시행해야 되고 자, 입주 시작하는 날 적어도 45일 전까지 2일 이상 날짜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하자에 대해서 이제 입주예정자가 방문을 해서 이제 하자에 대해서 조치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하자가 있네요. 만약에 결로가 생긴다든가 막 이슬이 맺혀가지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벽체에 어떤 금 같은 게 있다든가 아니면 창문에 어떤 샤시 같은 게 약간 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하자에 대해서 자, 조치 요청을 사업주체한테 할 수 있겠죠. 입주예정자가 하자를 고쳐달라고 자, 이렇게 요청을 하면 사업주체는 보수공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자 요청을, 하자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이 조치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수립해가지고 이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치계획을 또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자가 있다. 하자를 해결해달라고 하자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조치계획을 만들어서 이 조치계획에 따라서 보수공사 등을 하고 자, 공사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보수공사에 대한 이 조치 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 방문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7일 정도 안에 이 조치 계획을 사용 검사권자한테 이 신구청장한테 또 별도로 제출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이 우리가 자, 하자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조치 계획을 만들어서 자, 필요한 하자 같은 것들을 보수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조치 계획은 사용검사권자한테 이것도 또 제출도 해야 됩니다. 사전 방문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7일 이내에 이 조치 계획을 사용검사권자한테 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문제는 이제 5번인데, 자, 문제는 하자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았는데 사업주체 건설회사 입장에서 하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자가 아닌 것 같을 때는 그때는 3번 규정에도 불구하고 3번이 하자 요청 같은 것들을 지금 받은 사업주체입니다. 하자 요청을 받았는데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건설회사가 판단을 하면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생기니까 이 사용검사권자 시군구청장한테 하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자, 확인 요청을 받은 사용검사권자는 7일 안에 하자가 있다, 하자가 없다는 내용을 확인해서 또 사업주체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이 막 최근에 생겼죠. 그리고 자, 그리고 사전 방문 제도를 시행할 때도 아까 조치 계획과 별도로 하자 방문을 어떻게 할 건지 자, 그래서 사전 방문 계획이라는 걸 별도로 만듭니다. 사업주체가 사전 방문 같은 것들을 실시하려면 사전 방문 계획을 만들어서 사용검사권자한테 제출을 하고 자, 서면으로 입주예정자한테 전자문서 같은 걸 포함해 가지고 알려야 되는데 자, 사전 방문 계획을 사용검사권자한테 제출을 하고
통보하는 것은 사전 방문 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는 해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이제 새 아파트 같은 거 받으면 사전 방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전 방문 계획 같은 것들을 사전 방문 기간 1개월 전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청한테 제출도 하고 신구청장한테 입주예정자한테 통보도 해야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사전 방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런 문제는 36회 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사전 방문을 한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같은 것도 해달라고 이렇게 하자에 대한 조치 요청을 했는데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이게 하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용검사권자한테 하자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것도 7일 정도 아까 우리 봤듯이 7일 정도 안에 하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한테 알려주게 돼 있죠. 그래서 1번 지문이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자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인 신구청장한테 하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확인 요청이 들어가면 7일 정도 안에 답변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용검사권자가. 자, 두 번째, 사전 방문 같은 것들을 언제 해야 됩니까? 사전 방문은 입주 지정기간 시작일이기 때문에 입주 시작하는 날 45일 전까지 2일 이상 하는 거니까 이건 좀 틀렸네요. 자, 우리가 좀 공부하시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숫자 부분이 대부분 틀리겠는데 여기도 뭐 숫자가 있으니까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2번. 자, 3번에 보시면 사업주체가 사전 방문을 실시하려고 하면 사전 방문 계획 같은 것들을 우리 행정청, 신구청장한테 제출을 하고 입주예정자한테 통보하는 건데 그거는 사전 방문 기간 1개월 전까지 하는 거 아까 있었죠. 자, 맞습니다. 사전 방문 계획 1개월 전까지 행정청한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한테 통보도 해야 됩니다. 자, 사용검사권자는 하자 여부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받으면 요거 4번 지문 아까 2번 지문에 이어지는 거야. 요 1번 지문에서 이어지는 거네요. 자, 보시면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닌 것 같을 때는 사용검사권자한테 하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하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업주체한테 사용검사권자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맞죠? 그러니까 우리 보수공사 같은 것들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하자라는 게 확인되고 보수공사를 할 때는 조치계획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것도 사전 방문기간 종료로부터 7일 안에 조치계획을 사용검사권자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사전 방문할 때 조치계획은 고쳐주는 계획이고 또 사전 방문 계획은 사전 방문을 어떻게 할 건지 사전 방문 계획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구분을 해서 보시고 정답은 2번이겠죠. 아까 요거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 방문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 또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14번 입주자 저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보시면 그러니까 입주자 저축은 우리가 신규로 아파트 분양받을 때 은행 가서 이제 가입하는 저축을 말하는 거죠. 주택정약 종합저축. 자, 우리나라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은행 가서 가입을 해가지고 가입 기간이 오래될수록 또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점수 같은 것들을 줘서 그 점수에 따라서 우리 아파트 같은 것들을 분양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입주자 저축 같은 것들을 할 때 입주자가 저축 정보를 제공하는 이 입주자 저축의 취급기관의 장이 이제 은행이겠죠. 은행. 자, 은행에서는 이 입주자 저축 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 저축 정보를 국토부 장관한테 넘겨두는 사실을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주어가 생략돼 가지고 이 지문이 좀 어려운데 이 지문의 핵심은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하는 취급기관의 장이 은행입니다. 은행이 국토부 장관한테 자료를 줬다는 겁니다. 누구누구가 무슨 통장에 가입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원래는 여기 그 가입자 은행 그 통장 가입자 명의인한테 원래는 제공을 안 하는데 그 정보를 줬다는 사실 제공 안 하는데 이 명의인이 요구를 하게 되면 이 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이거. 자, 1번 지문 요거 2번 지문을 먼저 좀 볼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법에 따라서 입주자 저축을 누가 가입하고 있는지 몇 년 가입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취급기관의 장이 은행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주택법에 따라서 이 취급기관의 장, 은행의 장한테 정보를 좀 달라 그러면 이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제공 사실을 원래는 통보하지 않다가 명의인들, 이 통장에 가입한 명의인들이 요구하면 이 정보를 국토부 장관한테 줬다는 사실을 이 명의인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 법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번, 2번 지문 자체를 잘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주자 저축의 정보를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다. 누구한테? 저축의 취급기관의 장이니까 은행에게. 그러면 은행은 이 취급기관의 장, 은행의 장들은 금융 실명 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누구누구가 무슨 통장에 가입하고 있다고, 가입 기간은 몇 년이라고. 그럼 그 사실 자체를 원래 그 통장의 명의인들한테 제공을 안 하다가 이 명의인들이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면 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 1, 2번에 이렇게 결합을 해서 봐야 됩니다. 자, 입주자 저축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한 개밖에 없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씩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세대만 한 계좌였는데 한 세대에 가족이 4명이 있으면 우리 미성년자 같은 아이들이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계좌씩.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입주자 저축의 납입 방식이라든가 금액 이런 거에 대해서 국토부 령을 제정을 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맞는 지문인데 이것도 전혀 30% 때 예상을 못했던 지문이기 때문에 이 학원 기본세도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문을 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법에 있는데 우리 학원 기본서가 두껍죠, 굉장히. 근데 그것도 법에 있는 게 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출제위원들이 빈틈을 노려가지고 문제를 내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어쨌든 가시면 1번이 답입니다. 자, 간단하게 해설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길었는데,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을 신규로 공급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당 입주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저축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입주자 저축제도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입주자 저축제도를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입주자 저축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하나밖에 없고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모두 신청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입주자 저축의 취급 기간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이렇게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자, 5번이 아까 문제 나왔던 건데, 자, 국토부 장관은 법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금융 실물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저축의 취급기관의 장한테 저축에 관한 자료 같은 것들을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은행한테 입주자 저축 같은 것들이 누가 가입했는지, 가입 기간이 몇 년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을 요청하면 제공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이 취급기관의 장은 이 관련 법에도 불구하고 저축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정보를 제공한 취급기관의 장은 금융 실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도 불구하고 제공 사실을 명의인한테 통장 가입한 사람들한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명의인들이 요구를 했을 때는 이 정보의 제공 사실을 이 명의인들한테, 통장 가입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걸 아까 문제를 낸 겁니다. 1번 지문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령을 제정할 때 기획정부하고 협의해야 된다. 이런 지문들이 아까 있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원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이 주택의 공급의 두 번째 파트는. 자, 그런 부분을 한번 그래도 우리가 좀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